안녕하세요. 무비 시내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편의 강연이 되겠는데요. 저희 특집 방송이 언제나 이제 하나씩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뭐 스포츠면 스포츠, 뭐 드라마면 드라마, 책이면 책,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번 방송은 저 김기사와 혹은 이제 다른 기사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 유명 인사의 강연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회 강연이 되겠고요. 이 강연은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서대문구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주최한 호모 파베르의 인터뷰라는 청년 노동 아카데미 강연이 되겠습니다. 소금 꽃나무들의 희망연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이고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저희가 이제 그림자들의 섬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는 강연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지 않은 해적판 도둑 강연 이 특집 방송이 되겠는데 정말 저는 많은 인상을 받았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송 좋으셨으면 또 하트 눌러주시고요. 하트를 눌러야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감상이나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더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강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촌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면 늘 이렇게 어리버리해요. 식사들 하셨나요? 네.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그 요즘 요런 시국에 잘들 챙겨 잡술 거 하여튼 뭐 만만치가 않다 그지?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진짜 촛불 노동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때 미국의 대선 직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과연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친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이랬더니 어떤 한국인이 리플을 단 게 우리는 이미 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 예, 하여튼 요즘 하여튼 다들 뒤숭숭한 가운데도 저는 요즘 거의 매일 촛불 집회를 부산에서 나가거든요. 그전에는 우린 전문 시위꾼이잖아, 그지? 그전에는 집회를 하면 그냥 우리끼리 했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은 가서 무대 설치하려고 가보면 이미 기본 대우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옆에 모여 있고 행진하면 따라오고. 이거 좀 꺼주실래요? 눈이 부셔가지고. 뭔가 하여튼 6월 항쟁의 삘이 강하게 나는 시국이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젊은 분들이 집회의 주 대우인 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6월 항쟁을 길바닥에서 겪은 세대인데 6월 항쟁 때는 진짜 삼시세끼를 어떤 날은 야식까지 길바닥에서 다 챙겨 먹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육교에서 밥 떨어지지요, 사탕 떨어지지요, 술도 떨어지지요, 담배도 떨어지지요, 어떤 때는 옷도 떨어지죠, 신발도 떨어지지요, 그래서 오히려 6월 항쟁 때 길에서 거의 노숙을 하고 살면서 오히려 다들 살이 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지금의 어떤 정국들이, 시국들이 그런 승리한 역사로 남겨지길 바래요. 근데 6월 항쟁이 넘어서진 못했지, 그지? 6.29 선언을 노태우가 해버리니까 집에 가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사실 저는 386 세대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긴 노동자의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 386 세대라고 지칭됐던 학생들이 6월 항쟁을 주도한 걸로 되지만 사실 학생들은 6.29 선언 나니까 다 집에 가더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노동자들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6월 항쟁 때도 카톨릭 센터에서 끝까지 농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징역 가고 두드려 맞고 했던 것들은 노동자들이었더랬습니다. 예. 어제부터 하여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을 하고 아직도 한상균 위원장은 깜빵에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바뀌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여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본질이거든, 그지? 네. 일정하게 뭐 양보하고 뭐 이렇게 뭐 화합의 제스처들은 쓸 수 있지만 6월 항쟁 때도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6월 항쟁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7, 8, 9 대투쟁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단위 노조 내에 막 민주노조들을 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들이 보면은 대충 노조 창립 기념일이 비슷합니다. 87년 7, 8, 9월에 대충 노동조합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때 이른바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는 진짜 막 골방에서 빡시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가 다 뭐 일본 책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일본의 번역서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야매로 번역하고 복사한 책들 있잖아요. 그 뭐 수십 번을 복사를 해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베지도 않아. 그런 걸 가지고 공부들을 이른바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 기업별 노조 체제죠.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기업별 노조 체계입니다. 그냥 그때 우리 활동가들은 이른바 노동조합의 체계가 기업별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 활동가들이 공부를 했으면 노동운동이 운명이 달라졌겠지, 그지? 하여튼 그런 점들은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들을 해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막 부산에서도 7, 8, 9 대투쟁할 때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그때는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부산대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주로 모였더랬습니다. 그때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운동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다들 무식해가지고요. 노동가요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 그때 이제 뭐 그 늙은 노동자의 노래 이거를 이제 개사해서 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니무리안 행진곡을 처음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 카톨릭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한진중공업이 그때 조합원이 3,000명이었어요. 늙은 노동자, 그 니무리안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그 노래를 잘 몰랐나 봐.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줄을 빼먹고 가르쳐 준 거예요. 3,000명이 전부 한 줄을 빼먹고 배웠습니다. 그때 7, 8, 9 대투쟁 시절에 부산대학교에서 부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3만 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노동자라는 이름을 걸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한진중공업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 옆엔 대우정밀도 있고 뭐 신동분석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는 노래를 모를 때니까 그리고 노래가 없을 때니까 한 가지 노래만 막 집회 끝날 때까지 9번, 10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부르고 앉아있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부르고 있거든. 그래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은 집회만 끝나면 진수가 이 노래 돌림노래가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뭘 잘 모르면서도 민주노조들을 세워내고 그때는 뭐 분노가 하여튼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시작이었더랬죠. 하여튼 뭐 박근혜 정권 들어서 민주노총이 욕을 많이 봤어요. 그지요? 자 집권하자마자 막 사무실 깨부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커피 믹스 훔쳐가고 달라 그러면 줄 텐데 그지? 하여튼 과격해제들은 그지요? 그거 가져가려고 그거 다 아주 콩가루로 만들어 놓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냥 뭐 종교조나 공무원 노조 같은 노조들에 대한 법의 노조 판결이나 뭐 성과연봉제, 철도노조는 오늘째 67일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들 구속당하고 그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쌓인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막 노동계약 이런 것들 막 밀어붙이고 막.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KT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근혜 씨가 꼭 하겠다 그랬던 게 노동계약과 민영화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거는 쟤들이 전투력으로 이만큼 회복하면 다시 칼날을 빼들 것 같아요. 저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벌들한테 받아먹은 게 있고 기본적으로 재벌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KT를 보면 돼요. 노동계약이 어떤 건지, 개혁이 어떤 건지는. KT가 이른바 10여 년 전에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됐지, 그죠? 그 10여 년 사이에 KT에서는 몇 명의 노동자가 잘렸을까요? 4만 명이 잘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비슷하게 해요. 전봇대 타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봇대 타고, 맨홀 밑에 들어가서 전선 있는 사람들은 전선 있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신분이 달라져. 비정규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절반, 꿈도 절반, 미래도, 노후도 반토막이 난 비정규직이 됐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KT 다닌다는 얘기를 확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KT 다닌다고 얘기를 하려면 뭔가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게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재작년에도 KT가 8,320명을 자르겠다 그랬습니다. 그 8,320명을 자르겠다고 발표를 하고, KT는 지사가 전국에 있죠. 전국에 있는 지사에서 제일 먼저 했던 짓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잠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신 자살할까봐. 그러니까 지그지 옥상에서 떨어져 죽든 뭐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든 이러면 뭐 신병을 비관한 뭐 카드빚을 비관한 뭐 통신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아침에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갔다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8,320명이 20명 중에 180여 명 정도가 지난 겨울까지도 그 부당한 구조조정에 불복하고 끝까지 싸웠더랬는데요. 그 중에 올해 딱 60이 되신 여성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으면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통신 시절부터 일했던 분입니다. 제가 직접 뵀는데 몸도 아주 크세요. 40년을 사무직으로 일했던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분한테 어떤 배치 전환 명령이 내려왔냐면 전봇대를 타라는 인사 배치가 내려왔어요. 이분이 첫마디가 나는 전봇대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연수원 마당에 전봇대가 뚝 심어졌습니다. 오늘부터 타시면 된다고. 그걸 거부하면 이제 합법적인 해고가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는데요. KT가 얼마 전에 42살 먹은 원병이라는 노동자가 잔재 승인을 받았어요. 현장에 일해보면요. 여기 지도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만들어주셨나 봐요. 지도위원입니다. 그냥 장은 없어요. 그 민주노총에 제가 일합니다만 본부에 산재 상담하러 오는 노동자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나 산재 승인이 날까 말까 장애가 명백하게 남고 허리도 못 펴는 노동자도 산재 승인이 안 나요. 근데 원병이라는 노동자는 뭘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까요? 집단 괴롭힘으로. 이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어디 장애가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집단 괴롭힘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무수한 세월을 집요하게 여러 사람의 증인을 남기면서 괴롭혔겠냔 말이죠. 여러분들 KT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쌍차요? KT입니다. 근데 쌍차는 노동자가 죽으면 뭐 정리해고로 인해서 2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래가 대한문에 막 분향소 차리고 막 싸우잖아, 그지? 근데 KT는 노조가 앞장서가지고 막 신병을 비관한, 뭐 카드빚을 비관한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노조가 나서서 조합원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데 KT도 명백한 노조가 있어요. 근데 KT는
노조 집행부 선거라면 꼭 역사적으로 두 팀이 출마해요. 기호 1번은 누가 보더라도 어용입니다. 회사 관리자들하고 법인카드 가지고 술 처먹으러 다니고 막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하면 노조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조합원들한테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 1번으로 출마하고 기호 2번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파예요. 그냥 막 노조 활동하다가 구속되고 그것 때문에 해고되고 얼마 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KT에서 해고되고 대법 판결을 통해서 4년 만에 복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직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해고됐습니다. 해고 사유가 뭔지 아세요? 장기 결근. 해고시켜가지고 출근 안 했다고 그걸로 또 해고시켰다니까요? 근데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겨요, 그지요?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4, 5년 또 걸리는 거야. 그 마누라는 우울증 걸리지, 아들은 가출해버리지,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집행부 선거에 출마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찍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구조조정 일상이 된 사업장에서는 나는 못 싸우더라도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을 선택해요. 그게 본능이라니까요? 근데 여기는 판을 깨보면 꼭 1번이 83%, 87% 압도적으로 당선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공개 투표하거든. 이 팀에서 2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 팀은 투표하러 못 가게 해요. 투표함 빼돌리고 투표하러 가는 사람 조업해버리고 납치하고 이 팀에서 2번이 한 표가 나왔다면 누가 2번을 찍었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부터 저성과자가 되는 거야. 자, 그 저성과자가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지사가 전국에 있잖아, 그지?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순천지사로 발령을 냅니다. 그것도 화요일부터 근무하라는 발령을 월요일 날 내요. 그럼 가족들은 다 서울에 있고 아들 학교 다니고 그럼 자기 혼자 이제 가방 싸고 순천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아는 데도 없고 그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서 이제 거리 좀 이클만 하면 다시 2달 만에 동해지사로 발령이 나요, 다시. 그 동해에 가가지고 또 이제 또 기웃거리다가 한 익숙해질만 하면 또 양산지사로 2달 만에 또 발령이 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재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산다라는 다큐멘터리로 상영이 됐었는데요. 다 실제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증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KT에서 노조 활동한다는 사람 치고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이런 게 무슨 과정처럼 인식이 됐더랬는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런 과정들을 다 하니까 해고되고 전출 다니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집행부 선거 출마하면 안 찍는다니까요. 내 친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이제 아니까 조합원들 스스로가 민주노조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노조가 이때 없는 것만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버리는 이게 KT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자행됐던 일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국의 사업장들의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부정하고 결국은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이런 정책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민영화였더랬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함께 싸웠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 서울역에 이제 전광판에 보면은 낯선 이름이 보일 거예요. SRT, 이래가 수서선. 이거는 100% 민영화된 KTX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강남 수서에서 출발해요. 평택에서 경부선하고 합쳐져가지고 이제 이른바 KTX하고 경쟁을 합니다. 아니 경쟁을 하려면 지들 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 근데 선로를 코레일 걸 써요. 시설도 코레일 거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를 준다 그래요. 자, 코레일하고 경쟁이 되나 봅시다. 똑같은 선로를 달리는데 얘는 요금이 4,000원이 쌉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빵빵해요. 일선에 의하면 음료수도 준대요. 자, 얘네들이 말하는 이른바 경쟁입니다.
국민들은 몰라요, 그죠? 아니, 우리 집 앞에서 KTX가 출발하는데 강남 사는 사람들은 서울역까지 굳이 안 와도 되고 거기다 요금도 싸지요. 음료수도 주지요. 어느 거 탈 것 같습니까? 이거 타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12월 달부터 개통을 합니다. 지금 시범운전 중이에요. 이미 다 이제 뽑아가지고 KTX가 그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지금 대체 인력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SRT에서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랑 여기서 훈련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리고 SRT로 가겠죠. 자, 코레일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 되면 노선을 줄이겠죠, 그죠? 그 사람을 줄이겠지,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KTX 한 차당 몇 명의 노동자가 타고 있을까요? 자, 우선 기장 있지요? 팀장 있지요? 그 다음에 승무원이 A차, B차 두 사람이 타지요? 그 다음에 물품 판매하는 노동자가 둘이 타지요? 청소하는 노동자가 타지요? 9명이 타는데 이 중에 몇 명이 정규직일까요? 2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에요. 여러분들 KTX 여승무원들이 10년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분들 채용할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땅 위에 스튜디오스다 뭐 이래가 경쟁률이 2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이야. 분명히 입사할 때는 2년 후에 정규직 해준다 그랬어요. 2년 후에 날라온 건 뭐였습니까? 해고통지서. 그러면은 아이고 회사가 어렵나 보네요. 돈이 없나 봐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집에 갈까요? 싸우지. 노조 만들어서 투쟁을 했다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잘렸습니다. 자, 10년을 싸우면서 진호위에서 이기고 중노위에서 이기고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겼는데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환송. 10년의 기대와 희망과 눈물과 청춘이 그 파기환송심이 있고 나서 2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 승무원이었습니다. 부산에 승무원 하다가 결혼해서 아산으로 갔어요. 2살짜리 딸내미와 남편이 잠든 방에서 나와서 25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당신들이 KTX의 정규직이 아니다라는 판결뿐만 아니라 어떤 판결이 같이 내려졌냐면 1인당 8,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같이 때려졌어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울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일이었죠.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정규직이었어요. 아들이 결혼도 했고 애가 둘이었고 곧 셋째 손주가 태어나는데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와서 일해라. 하청으로 일하다 보면 너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정규직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현대중공업 와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지? 내가 아들을 죽였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래 그 죄책감 때문에 회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분의 요구는 한 가지였어요. 보상 필요 없고 내 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죽었다는 것만 인정을 해라. 비정규직들은 죽으면은 그 회사에서 일하다 죽었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잘 안 해요. 뭐 자살이라 그러고 막. 그래 그것만이라도 인정해달라고 아버지가 1인 시위를 하는데 해고됐어요. 무단 결근으로. 출근 안 하고 1인 시위했다고. 그 이분이 진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맡아서 해드렸는데 그 진호위에서 심판회의를 하는 날 이분이 안 오신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셔서 왜 내가 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안 나오신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딸이 자살을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 이틀 후에 셋째 손주가 태어나고 딸도 그렇게 돼버리고 아니 집안이 풍비박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한 달에 잔업 수백 시간씩 해가면서 내후년이 정년퇴직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아들, 딸들 대학까지 보내고 근데도 결국은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결국은 온 집안이 다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게 특히나 공기업들의 민영화는 그렇게 무서운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 시코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그 감독이 최근에 뭐 다음 신공은 어디 이런 것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전 그 영화는 못 봤습니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안재욱이라는 탤런트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지주마카 출연이었답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5억이 나왔어요. 이건 뉴스에서 본 건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이 숲을 속으로 빠졌대요. 그래가 골프공을 주스러 갔다 뱀에 물렸답니다. 그 이제 다행히 병원에 가서 독을 다 제거를 했는데 문제는 병원비가 3억이 나왔대요. 1달러짜리 골프공 주스러 갔다가. 이건 인터넷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유학생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날 배탈이 났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이제 119를 그날은 911이겠죠. 이제 불러서 병원에 띄워 갔어요. 그 갔는데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응급실에 가기도 전에 이제 이 응급 차량 안에서 기함을 했던 게 그 담요 있잖아 응급차 안에 그죠? 그걸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요 사용료가 9만 원이 나왔더랴. 응급차 사용료가 아니라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몇 가지 검사를 했대요. 검사 비용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900만 원이 나왔대요. 그 검사비 청구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발이 나와버렸잖아. 발이 완쾌 돼버렸습니다. 그 친구의 유학생활의 목표가 뭐 몇 년 안에 학위를 따자 열심히 공부하자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아프면 죽는다 막. 절대 아프지 말자. 이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 걔 시코가 실하지 않습니까? 그지?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라진 노동자가 이거 봉합하겠다고 병원에 갔어요. 봉합했습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빚내서 손가락 달고 사는지 없는 채로 사는 게 나은 거야. 그죠? 일하다가 허벅지가 찢어진 노동자는 마취도 없이 지다리를 한 땀 한 땀 무슨 가죽공이 하듯이 꼬매고 앉아있다니까? 열이 펄펄 나는 딸내미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죽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이 가입한 보험과 아이가 가입한 보험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자를 안 받아줘요. 병원에서. 이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 결국 그 환자들이 노를 져서 쿠바로 갑니다. 왜 쿠바로 갔을까요? 100%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약도 좋대야. 바로 잡습니다. 영화 시코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2대의 조그만 보트에 9.11 대원들 그리고 환자들 이렇게 싣고서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로 향하죠. 이거는 사실 연출된 장면이라고 해요. 실제 영화를 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가지고 쿠바에 입국했다고 하네요. 그 보트를 이용해서 노져가지고 미리 입국했다. 이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일부 들어간 픽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쿠바를 잘 몰랐는데 저는 쿠바를 꼭 가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EBS 세계 테마기행이 쿠바 편이었는데 몰라. 난 PD가 그런 장면만 찍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안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술 먹고 춤추고 뭐 지나가는 사람 PD 불러가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정들이 그냥 그저 웃는 얼굴들이고 그냥 표정들이 그렇게 풍부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바빠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뛰는 민족 그지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행복할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네팔을 갔다 왔거든요. 그게 지진이 나고 나서 이제 특히 아이들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이제 학교 복구하는 거, 아이들 먹는 거 이래가 이제 급한 대로 이제
부산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보내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래서 이제 몇 사람이랑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는 네팔 가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네팔이 수십 년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왕정을 타도하고요.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국민들의 90% 이상의 지지로 헌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여성이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질적으로 다른 최초의 수상이 누가 됐는 줄 아세요? 우리로 치면 민주노총위원장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위원장은 국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여성이 되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본부 본부장들이나 노조위원장들 대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 나라가 훨씬 우리보다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더랬는데 그래도 아무리 걱정돼서 갔지만은 안나푸르나를 안 가고 올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이제 트레킹을 했는데 저는 20여 년 전에도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했었거든요. 그 보니까 그 길이 그대로야. 막 우리 같으면 막 노고단에 성산봉까지 막 성삼재까지 고속도로 닦고 그 나라는 그 길들이 여전히 있는 거야. 산에 요만한 그 오솔길 같은 데를 이렇게 산을 타고 내려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까지 내려올 때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를 타서 좀 잘라 그랬지. 근데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결국은 못 잤어요. 어찌 힘을 주고 왔는지 막 산탄가보다 더 피곤하더라고. 걔 버스 문짝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문짝이 닫히기를 기다렸는데 도착할 때까지 문짝은 안 닫혔습니다. 문짝이 없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차를 폐차장 가도 못 볼 거야. 달리는 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문짝이 또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정거장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자기가 뛰어서 타고 다 왔으면 또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리고 막. 그 차 앞을 할배 하나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무도 빵빵거리질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영감쟁이가 되질라고 환장을 했나 되질라면 집구석에서 돼지지. 개도 길가에 누워있고 염소도 길 한복판에 누워있고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네팔은 신기한 게 약속의 개념이 만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집에서 출발했다는 게 의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파업이 일상이에요. 우리처럼 뭐 지하철 지금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은 파업입니다. 그 지하철 다 댕기잖아. 간격이 좀 뭐 2, 3분 떠서 그렇지. 필수공익사업장이라 그래요. 병원도요. 파업해도요. 다 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냥 다 스톱해요. 뭐 바퀴 달린 것들 파업하면 진짜 바퀴 달린 거 다 서요. 그냥 막. 그러면은 출근의 개념이 그냥 집에서 출발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게 그냥 출근으로 쳐주는. 진짜 부럽잖아. 그 생전 결근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지요? 지각할 일도 없고 그냥 난 어쨌든 6시에 일어나서 가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지? 난 진짜 멋있더라니까 그런 나라들. 저는 쿠바에서 제일 부러웠던 직업이 책 읽어주는 노동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온종일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한 권의 책을 읽고 가지만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도 한 권의 책을 읽고 퇴근하는 겁니다. 욕먹고 막 개진상들한테 시달리는 거 퇴근하고 이런 게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다르더라고 우리하고는. 쿠바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 전에 KBS 1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나라는 우린 네팔 가서 비약을 안 먹었습니다. 쿠바에는 5가구당 한 집에 주치의 제도가 있대요. 주치의도 요즘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 그죠? 그런 나라는 자다가 아프면 옆집을 두드리면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마가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가 금방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다가 장염이었어요. 그거 힘들더라니까요. 막 열 펄펄 나고 막 위로 토하고 밑으로 토하고 막 이러다가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약 6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의사를 붙잡고 물어봐도 잠깐만요. 간호사를 붙잡고 물어봐도 잠깐만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빠요. 여러분들 보건의료노조가 2016년도 조합원들 복지사업 1위가 뭐였냐면 점심밥 먹기. 무슨 보릿고개도 아니고. 여러분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8년이에요. 2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밤도 낮도 없이 상교대 근무에다가 점심밥도 못 먹고 이래도 보호자들, 환자들한테 욕이나 들어먹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체계바라 아시지요? 그 전설의 게릴라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그지? 그 오토바이 타고 이제 세계 여행을 친구랑 같이 떠나잖아요. 그 친구도 며칠 전에 90세를 되기로 개발하 곁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 조금 잘못돼가지고 바로 잡습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 그 에르네스토 게바라, 그러니까 유명한 체 게바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체 게바라와 함께 남미, 라틴 아메리카를 같이 여행한 그 사람은 체 게바라의 친구이자 선배인 알베르토 그라나도입니다. 유명한 의사고요. 쿠바에서 의사, 생화학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쳤죠. 지금 이 김진숙 지도위원이 말한 그 사람은 이제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조금 혼동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 여행을 하다가 그 독재에 시달리는 쿠바 민중들의 삶을 보면서 혁명을 결심을 하죠. 그 혁명에 성공을 해요. 그럼 그냥 장관하고 있으면 될 텐데 다른 나라로 혁명을 하러 떠났다가 결국 미국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분이 의사 출신인데 그 따님도 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따님이 몇 년 전에 부산에 오셔서 강연회를 하셨어요. 저는 다 까먹었는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쿠바는 의사보다 간호사 임금이 높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외국 쿠바가 혁명에 성공하고 나니까 막 미국이 그냥 진짜 그야말로 철저한 경제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소련에 중국에 의존해서 식생활을 기름을 해결하던 나라였는데 그게 다 봉쇄돼 버린 거야. 거리 같으면 미국이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이 나라는 끝까지 싸웁니다. 그럼 이게 자급자족해야 되잖아, 그죠? 그 진짜 아스팔트 위에다가 유기농을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몇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결국엔 성공해요. 그래야 쿠바가 결국은 세계 최고의 유기농 국가가 되는 과정들이 결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영유아 사망률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그 과정을 쓴 책이 이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이라는 책인데 보면 거기 보면 어떤 기절이 있냐면 쿠바의 농림부 장관의 임금이 450페소인데 농민의 임금은 800페소랍니다. 우린 이거 오타지요. 근데 쿠바 국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장관보다 농민이 2배는 더 힘들게 일하거든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지? 나는 이러면은 최순실이 같은 자들도 안 나타날 것 같아. 물론 쿠바에도 비리가 있기는 하겠지. 근데 우리처럼 저렇게 진짜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은 없겠지, 그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 그 부자 나라의 미국의 식코들이 환자들이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그 가난한 나라 쿠바를 노를 저어서 가는데 그 나라는 국경이니까 노라도 저어서 갈 수 있지만 우린 노정하다 죽겠지, 그죠? 일본이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더 비쌀까요? 코리아. 더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이 김광진이라는 근데 순천 시민들은 어쩌자고 이정희 의원을 뽑았대야. 그 김광진 의원이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6개 도시를 다니면서 물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프랑크푸르트, 도쿄, 서울 이래가 그 최저임금 2시간으로 살 수 있는 똑같은 품목을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런 조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1시간으로 하잖아, 그지?
근데 왜 계산 복잡한 게 2시간으로 했을까요? 코리아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저임금 1시간으로 살 수 있는 건 담배 한 갑밖에 없었어요. 담배 한 갑 사고 한 500원 남나? 야, 담배값이 하루아침에 2배가 올라요. 제가 트위터를 하는데 담배값이 2배가 올라가니까 해외에 있는 특친들이 코리아를 엄청 걱정했습니다. 야, 니네 나라는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야. 지네 나라는 폭동이 일어날 수 아니거든. 근데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폭동을 스스로 피해갔죠. 장모님이 오실 때 한 보루, 처형이 오실 때 한 보루. 저는 진짜 놀라운 인간이 아직도 재작년 재고담배 피우는 인간 봤어요. 와.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면서 굴뚝에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또 고공 선배잖아요. 그래 이제 매일 부산역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겨울 되면 부산역에 노숙자 진짜 많습니다. 그 1, 2도 따시다고 부산으로 나와요 진짜. 근데 또 1, 2도가 그분들한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온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양지 바른 데 서가지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 꼭 그 앞에 와서 구걸하는 노숙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2인 1조인 줄 알아요. 저한테 쌍차 얘기 실컷 물어보고 돈은 거기다 갖다 넣는 거야. 어떤 아가씨가 노숙자 컵에다 2,000원을 넣어주고 하니까 이 노숙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친 얘기가 어이 아가씨 담배 한 갑에도 4,500원이다 이씨. 그러니까 2,000원 가지고 담배 한 갑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노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배값이 갑자기 오르고 나니까 인간들이 장초를 안 버린디야. 그럼 삽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하루 구걸해서 담배 한 갑은 삽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김강진 의원이 그래 뉴욕에서 도쿄에서 최저임금 2시간으로 생수 한 병, 우유 하나, 치즈 하나 뭐 이래가 다른 나라는 베이컨도 있고 뭐 브로콜리도 있고 뭐 제가 오늘도 그걸 이제 이렇게 트위터에 관심글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프랑스는 최저임금 1시간으로 엄청난 것들을 사더라고. 독일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1시간이 15,000원이 넘어요. 엄청난 브로콜리도 있고 오이도 있고 막 우린 그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2시간에 해봐야 10,000원 조금 넘어요. 그지? 뻔하잖아. 맥도날드 햄버거 있고.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제일 낮고 물가는 제일 비싼 데가 서울. 전 서울 시민들이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 물가 비싼 데서 집값 비싼 데서 오늘 저녁에는 다들 어디로 가실까?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교통비는 일본이 진짜 캡장이에요. 택시 기본 요금이 7,000원 선 아닙니까? 그죠? 사이코가 뜬다라는 소설책에 보면 어떤 대학생이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 했어요. 상금이 200만 원, 2천만 원 아닙니까? 그지?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상금으로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에이 도쿄 시내에서 하루 지하철 차비인데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근데 그 말이 뻥이 아니게 가보니까요. 와 진짜 공항에 내려가지고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지하철 요금이 10,000원이 넘게 나오더라니까? 우린 1호선에서 제가 오늘도 2호선 갈아타고 왔습니다만 추가 요금 안 내죠. 여들은 표를 다시 끊어가지고 게이트를 다시 통과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사가 다르거든. 도쿄 시내에만 지하철 회사가 6개입니다. 여러분들 2012년도였나요? 도쿄 지하철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기관사가 달리다가 2분을 연착을 한 거야. 그거를 만회하겠다고 고가 지점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달리다가 탈선을 해버렸어요. 아파트에 부딪혔습니다. 107명이 죽었어요. 그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겠다고 방문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징계 먹죠. 연봉 확 깎여버리죠. 그 철도 노조가 지금 파업하는 게 성과연봉제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일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국천 하나 있었어요. 87년도에 나카소네 총리가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25조 엔의 국채의 부채를 청산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똑같은가 봐. 공기업을 민영할 때는 뭐 내가 100억 주사가 맞고 싶네요. 뭐 비아그라가 필요합니다. 이딴 소리 안 해요. 무슨 국민 불편해서 경영 합리화 서비스 개선 이러지 그지. 일본도 똑같았어요.
87년도면 지금 세월이 30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신기한 일이 25조 엔의 부채는 아직 그대로 있답니다. 뭐가 사라졌을까요? 10만 명의 국철노조 조합원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됐을까요? 비정규직이 됐죠. 블랙딜이라는 그 이용규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과정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국철노조가 조합원이 10만 명이고 사회당의 핵심 노조였고 일본에서 제일 센 노조. 열심히 싸웠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이 나라도 똑같았나 봐요. 공기업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니까 여론이 안 좋았던 거야. 막 인터넷에 막 철밥통 쉐이들이 막 노동 귀족들이 막 일하기 싫으면 나 혼나 내가 들어갈게 막.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노동자들이 분열이 일어난 거야. 뭐 일치단결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막 분열이 일어나서 놈은 크레인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놈은 철탑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막 사람도 많은데 두 군데 다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놈은 서울역 앞에서 집회해야 된다 그러고 놈이 서울광장에서 집회해야 된다 그러고 막 오늘은 여기서 하고 내일은 저기서 하면 되잖아. 그지? 그 동지들끼리 싸우다가 동지가 박근혜보다 더 싫어진 거야. 그 동지의 집에다 폭탄 설치하고 남쪽으로 튀어라는 소설이 그거 아닙니까? 그지? 그 노조 간부들이 노동쟁의 조정법으로 깜빵을 가는 게 아니라 테러 혐의로 깜빵을 간다니까요. 10년씩 20년씩. 노조 망하지. 국철노조만 망했을까요? 일본의 노동운동이 다 망했습니다. 노동운동만 망했을까요? 진보운동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민당 같은 정권이 100년 넘게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드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아베 같은 게 어떻게 총리가 되노 이러지만 저들이 보면 어이구 박근혜 같은 게 어떻게 대통령이 되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문제는 일본은 젊은 사람들도 보수화된 그 지난 3월달에 참의원 선거하는데 젊은 층들이 아베를 선택해요. 전쟁하자고 차라리. 저는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맥도날드를 이렇게 보니까 1인 테이블이에요. 우리는 2인, 4인 이렇잖아요. 1인 테이블들 거의 없잖아. 혼자 햄버거 먹고 콜라 하나 마시고 집에 가는 그게 저녁이야. 그러니까 혼자 먹는데 뻘쭘하니까 전부 휴대폰 뒤다보고 있고. 여러분들 일본의 잔술 문화가 왜 발달해 있을까요? 혼자 마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일본에는 편의점의 도시락이 맛있을까요? 편의점 밥 먹는다니까?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은 1인 가구가 1이에요. 20%가 넘어요. 4인 가구는 멸종 단계입니다. 지금. 6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른바 그걸 정상이라고 우린 얘기를 해왔잖아. 지금까지. 가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하고의 차이는 우리는 그래도 광화문에 모여서 싸우잖아. 그치? 내일도 갈 거잖아. 우리 그죠? 근데 일본은 그냥 독고다이야. 그냥 막. 뭔가 모여서 삶을 바꾸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여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참 암울했습니다. 일본 사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4개 지역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야, 니네 나라는 어떻게 희망버스가 가능했냐? 아니 지네 나라도 정리하고 많고 저는 심지어는 14년을 홀로 싸우는 여성 노동자를 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 앞에서 해고를 처리하라고 피켓을 들고 진짜 정문처럼 서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혼자서 14년을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연대해주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그지? 그 자기네 나라도 비정규직 많고 그런데 우리는 희망버스 같은 단결이 안 된다는 거야. 연대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니네 나라는 어떻게 한진중공업이라는 사기업에서 400명을 자르겠다는데 서울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수만 명의 시민과 학생과 노동자들이 그것도 5번이나 희망버스를 타고 올 수 있냐고 저한테 묻는데 저도 몰라요. 전 희망버스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저는 309일 동안 크레운에 진짜 그림같이 앉아있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대와 단결이 전설이 된 사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연대해본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단결을 해서 세상을 바꿔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건 패배의식들. 그러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더랬어요. 그래서는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촛불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참 희망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왜 거기까지 와서도 성추행을 하냐고.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진짜 화딱지가 많이 나더랬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러는데요. 반면에 제가 한 5년 전에 독일을 가보고 이 사회는 뭔가 좀 이렇게 급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한국대사관 앞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니까 그 나라도 경찰이 제일 먼저 오는 거야. 경찰은 폴리차이라 하더만 폴리차이가 한 차가 뛰어왔어요. 한 10명이 이제 경찰차에서 내리는데 반은 그래도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전마들이 짭새네 이러는데 반은 반바지에다 딸다리를 질질 끌고 왔더라고. 저들은 동네 노는 형들인가 이랬더만 그것들이 사복 짭새라는만요. 그 경찰이 시위대에게 와서 제일 먼저 뭘 물었을 것 같습니까? 뭐가 불편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불편합니다. 인마들이 호 이러더니 당신들이 우리를 불편해도 우리가 당신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는 당신들의 집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인종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자기네들의 임무다 이러는 거예요. 난 진짜 울컥할 뻔했다니까요. 그러더니 다시 묻더라고. 그래도 불편하십니까? 우리 또 적들 앞에 일관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불편합니다. 이랬더니 인마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진짜. 건너편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집회가 끝나서 이제 깃발 걷고 프랭카드 걷고 그러니까 다시 오더라고. 전마들이 아직 안 갔네. 그 순간 상상하는 건 물대포, 최루액 여기서 연행되면 사식은 누가 넣어주나. 근데 이 사람들이 차가 이제 이쪽 편에 있었잖아요. 저들 차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빠이빠이. 저는 진짜 집회 인생 30년 만에 경찰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헤어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가능하네. 물대포 최루액 없이 연행당하지 않고. 요즘 드는 생각은 이게 쪽수야, 쪽수, 그지? 뭐 100만 명씩 이렇게 오니까 못 부리잖아, 그지? 아니, 우리는 평화적이었다니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쟤들 뭐 차 끌어당기고 이런 적 있어요? 쟤들이 막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마 제가 화염병 제조 장인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여러분들 화염병 못 만들지? 저는 잘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그때는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집회하러 가면은 얘네도 그때는 전화도청 다 하니까 뭐 광복동 어디 앞에서 모인다 그러면 다 뺑돌라 쓰고 뭐 이미 다 막 근처만 오신 거라도 다 잡아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요. 하여튼지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뭐 어버이연합이 집회 한 번에 2만 원씩을 받았다. 그래 그게 뭐 최저임금 위반이냐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저는 그 돈 받고 집회했으면 지금쯤 서울 시내 빌딩을 6개를 샀을 거야 아마. 전 하루에 3번씩 집회하는 날도 있습니다. 요즘 또 한잔 집회 특수철 아닙니까, 그지? 60억의 농민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고 집회를 하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도 어느 놈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나라를 이렇게 후퇴한 민주주의를 보고 있는데 그걸 하여튼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추운데. 그래요. 국민들이 너무 고생해요. 우리는 진짜 극한 직업 대한민국 국민. 그러는데요. 그래 저는 독일에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 그 나라는 햇빛이 귀한 나라가 돼서 그런가 봐. 햇빛이 나니까 이따만한 책모자 쓰고 팔토 시키고 다니는 건 코리안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얼굴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라니까. 공원에 갔다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여자들이 거의 알몸으로 누워서 책 보고 누워서 음악 듣고 막. 나는 처음에 저게 뭔가 이랬어요. 뭐 군데군데 이렇게 허연 무대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등치들이 좀 커요. 막 그렇게 가서 뭐 호거동? 그걸 보고 호거동하는 것도 코리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해가 났으니까 그냥 빨래 널어놓은 개념인가 봐. 여러분들 빨래 널어놓은 거 보고 호거동하는 건 변태예요. 결론적으로 코리안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변태입니다. 여러분들 여의도에 여성이 알몸으로 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면 우린 누구를 비난하나요? 여자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 성폭행한 새끼가 개새끼지. 그런 사람을 처벌해야. 여러분들 여자들이 알몸으로 다녀도 성폭행 당하지 않는 사회가 정상이에요.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독일에 가가지고 진짜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걸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는. 남자든 여자든. 진짜 우리 같으면 막 몰카 찍어서 올리고 신상 털고 알몸녀 공원녀. 그 진짜 개인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저는 독일에 가서 정말 그걸 보고 진짜 절박하게 했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무수한 시선들과 강박들과 자기검열에 시달리면서 사는 존재들인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진짜.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또 하나 놀랬던 게 노동시간이었어요.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주당 노동시간이 32시간에서 35시간. 그것도 길다고 20시간대로 줄이자합니다. 지금. 우리는 40시간도 짧다고 늘리자죠. 이게 박근혜의 노동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리해고 뭐 성과연봉제뿐만 아니라. 아니 퇴근 러시아호가 3시에서 4시 사이라니까요. 저는 2호선 타고 오다가 나 지식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몇 정거장 오다가. 근데 그 나라는 해가 뻔히 떠 있는데 3시에 퇴근해가지고 유치원에서 애 찾아가지고 장 봐가지고 집에 가서 그야말로 저녁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식당 많고 24 아니 나는 진짜 배신감 느꼈던 게 편의점도 저녁에 문 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노동력의 가격이 비싸니까 그 나라는 24시간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 배달해 준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잖아. 그 사람들은 배달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지들은. 그러니까 저녁 되면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천국인 거야. 막 밥집, 술집, 노래방. 밥 먹죠, 술 먹죠, 술 깨려고 노래방 가죠. 깨고 나면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지요. 새벽 2, 3시까지 달리는 거야. 코리안들 체력 짱짱맨. 과로사는 얼마나 죽는지는 모르고 막. 그 나라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저녁 되면 다 문 닫으니까.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처음 가가지고는 굶었대요. 주말에. 당연히 편의점 있을 줄 알았지. 편의점 문 닫는다는 걸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이렇게 개념이 다른데 제가 독일에 그 시내에서 구두방을 하는 교민 집에 놀러 갔는데 가게에 놀러 갔는데 6시 되니까 다 문 닫는 거야 진짜. 약속한 것처럼. 야 옆에 가게 닫을 때 우리 가게 열어놓으면 한 켤레라도 더 팔 거 아니야. 어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러면 망해요. 이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한대요. 진짜. 정확히 뭔가 악덕인 것 같고 악질인 것 같고 막. 그게 시민의식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 똑같이 하잖아요. 저 양산 정관에 가면 말레베어라고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여성 노동자들이에요. 주로. 최저임금. 그 노조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업했어요. 임금 인상.
그랬더니 그날로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대체근로 시켰다니까.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보조시 한다니까. 그 독일 기업도. 왜? 여기선 그래도 되거든. 노조가 노동부에 몇 번을 진정을 하고 고발을 해도 조사도 안 나와요. 이게 국격이라는 거지, 그치? 메르켈 총리가요. 그 사람은 옷은 잘 못 입더라, 그치? 어떻게 월드컵 개막식 때 입었던 옷을 폐막식 때 똑같이 입고 나오는 거야. 우리 옷닭은 옷 진짜 많잖아요. 옷만 팔아도 노후가 다 될 거야. 메르켈 총리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어. 야, 전 세계가 불황이고 경제 위기라는데 니네 나라는 어떻게 몇 년째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냐? 총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노조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불법, 엄단, 전원구속 방침. 그런 나라의 그 거대한 독일 금속노조 같은 경우도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관료주의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과제예요. 극복해야 되는. 그렇는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동 귀족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 기본급이 130에서 180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급만 치면 최저임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현대중공업을 갔다 왔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12년 만에 노동조합이 민주집행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막 12년 동안 쌓인 수건사업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그지? 특히 지역의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제일 컸던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습니다. 이건 지역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였으니까. 그래가 이제 그 요구를 받아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정규직 한 거야. 와, 그날 울산 시내가 떠들썩했답니다. 희망이 생긴 거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이제 시초가 생긴 거야. 그 정규직된 젊은 친구의 총동네에 프랭카드 걸리고 이랬디야. 해남정시 무슨 공파 몇 대손 정규직되다. 그렇게 정규직이 된 사람이 몇 달 후에 다시 가니까 비정규직으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임금 총액만 놓고 보면 정규직이 작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막 돈 내기로 일하잖아요. 막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막 열몇 시간씩 일하고 이러니까 수당들이 막 이렇게 부르고. 근데 정규직은 정해진 시간만 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한 달 기본급 가량의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연봉은 7, 8천입니다. 진짜로. 비결이 뭘까요? 잔업.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과로사. 현대자동차의 작년 8월 달까지 과로사가 22명이었습니다. 8개월 사이에. 이게 점점 늘어나요. 왜? 조합원들이 늙거든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막 그 체력 하나로 그 과도한 노동을 감당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늙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1년에 20, 30명이 과로사로 죽는 노동 귀족들.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도 잔재 인정을 못 받습니다. 과로사가 잔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출근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회사에 한 발이라도 걸쳐놓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후 민사소송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목격자를 확보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출퇴근해 버릇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무리 긴 시간을 노동을 해도 고정적으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잔업을 한 달에 600시간을 한다, 뭐 500시간을 한다. 아무리 길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고정적으로 하는 건. 그러면 죽기 3개월 전에 업무가 30% 이상 갑자기 확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개월 후에 과로사로 갈 것 같은 삘이 오잖아요. 그날부터 잔업을 갑자기 확 하란 얘기예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한 달쯤 됐나요? 대전에 있는 어떤 병원에 행정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하루에 14시간 30분씩을 7년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에서 죽었거든. 그것도 새벽에. 한 사람은 32살 먹은 삼성유대폰 부품공장이라는 노동자였는데요. 181일 중에 181일 일을 하고 죽었어요. 6개월 중에 딱 하루 일을 못했습니다. 죽어서 못했어요, 그날. 12시간 30분 막교대. 이런 건 산재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산재보상법에는 이런 노동자들은 이미 그 노동에 적응했다고 봐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게 집에서 죽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노조에서 오죽하면 잔업 없는 날을 다 만들었을까요? 그 잔업 없는 날 이러면 없어 보이니까 가정의 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매주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에요. 울산에 가보면요, 불금이 아니라 불수라니까. 수요일은 공식적으로 족바는 날이에요. 전부 일로 가요. 그 조합원들 보고 왜 집으로 안 가시고 일로 가시냐고 물어보면 대답 또한 한결같습니다. 집에 일찍 가면 뭐 할게요? 뭐 마누라는 잔업 안 하고 온다고 뭐라 했었지. 아, 새끼들 내캉 놀아주나 어대. 여러분들 마누라들하고도 어제의 대화가 있어야 오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죠? 친구들하고도 어제 만난 친구하고 할 얘기가 있지 20년 만에 만난 친구 할 얘기 없어요. 전마가 선배인지 후배인지도 헷갈리고 뭐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아이들하고도 일상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색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잔업 안 하고 일찍 집에 온 날은 왜 집안 분위기 세지고 말이야. 계엄령 떨어진 것처럼 각자 방을 하나씩 다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말이죠. 그 엄마가 애 크는데 애하고 대화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한 장 걸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 벌거 애가 앉아가지고 어이 앉아봐라 마마. 요즘 몇 등 하노? 제가 한진중공업에 정리하고 투쟁을 할 때 진짜 마음 아팠던 게 뭐였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해고당하면 그 사람만 해고당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해고당해요. 온 가족이 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크레인에 있을 때는 막 공권력 투입됐죠. 용역깡패 투입됐죠. 막 시시각각이 전쟁이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는 몰랐어요. 아이들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들이 노는데 학교에서 노래를 시키니까 단결투쟁가를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노는데 용역놀이라고 놀더라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크레인에 있을 때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조합원들은 다 쫓겨나고 용역 깡패들이 이제 크레인을 장악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합원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길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그때 도로에서 박스 하나씩 깔고. 그러니까 싸움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아빠들은 집에 못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오는 거야. 아빠를 보려면. 그때 한진 바로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애들끼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아이가 진숙이랴. 그 야가 구령대 올라와서 내가 진숙이다 이러면 밑에 있던 아들이 짝대기 들고 올라와서 진숙이 잡아라. 이래가 두드려 패서 그 집어내려면 이기는 거랍니다. 그 진숙이라는 아는데 구령대 난간을 붙잡고 난 우리 조합원들을 지켜야 돼. 참.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 집에 가서도 현관 앞에 박스 깔고 자고 막. 그 이제 그 심리 치료하시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애들을 이제 치료를 한다고 가족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의 아이의 그림에 아빠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아빠를 그리긴 그렸는데 현관 앞에서 뒤돌아 앉아가지고 신발 신는 모습.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의식 속에 아빠는 늘 나가는 사람. 하나는 아빠를 그렸는데 딴 식구들은 다 식탁에 앉아서 있는데 이 아빠 혼자만 구석쟁이에 아빠 모습이 동생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아빠도 얼마나 기가 찰 거야, 그지? 지금도 이 얘기하면 우리 조합원들은 울어요. 그러니까 처자식구에서 그렇게 산다고 밤도 낮도 없이 살았는데 막상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의 부재 상태. 얼마 전에 그 IS로 갔다는 김군이 아빠가 공무원이었다던데 이 집 아빠도 애지간히 바빴나 봐. 아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애가 말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족지로 대화를 했다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히키코모리가 돼버리고
이 아이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어가지고 1000마디가 터키로 여행을 보내달라. 그럼 학교도 복학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겠다, 공부하겠다. 어느 부모가 안 보내주겠어요. 얼마나 희망에 차서 보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IS로 넘어갔다는 걸 부모가 뉴스를 보고 알았. 그 아들이 사살됐다는 걸 뉴스를 또 보는데 확인할 길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가 찬 일들이 생기는 건데요.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에 심야노동을 폐지했습니다. 이 회사는 창사 이래 단 한 시간도 기계를 멈춘 적이 없어요. 명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던 회사가 심야 3시간 동안의 노동을 없앴어요. 이것도 과로사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이 심야노동 폐지할 때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경총? 아니, 마누라들. 수당 줄어든다고. 그걸 보는 남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그냥 가장들이 현금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은 길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난을 받는 게 그렇게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 새끼들 학원 보내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그래봐야 비정규직 되고 저는 그들을 임금이 많다고 비난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아니 임금 그들한테 안 돌아가면 결국 정몽구가 가져다가 그네한테 갖다 주잖아. 임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들과 함께하지 않나.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구조조정을 겪어본 사업장들은요. 이게 그냥 임금 인상 이게 너무 절체절명의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잘리기 전에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만들어야 치킨집이라도 차린다라는 생각들 있잖아. 그게 너무나 그냥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들하고 연대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잔업 한 대가리 더 하는 게 필생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가련하지 그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마누라가 쓴 현대가족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조우준 씨라고 서울 사람이었어요. 울산에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결혼해서 이제 울산으로 간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울산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있다가 해가 지니까 나 이번 주 야간이다 이러더랴. 마누라는 남편이 야간하는 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울산 사람이었으면 알았을 텐데 서울 사람이어서 몰랐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주야간 한다는 건 장가 못 가고 그랬지.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얼마나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온 지가 주간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마누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울산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남편 하나 보고 거기까지 갔는데 해지니까 남편은 야간하러 간다 가버리고 그렇다고 일하러 가는 신랑을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문제는 남편이 아침에 퇴근을 하고 왔는데 말을 안 하더랴. 밥도 자자 2마디밖에 안 하더랴. 야간 마치고 나면 햇바닥 보여서 말 안 나와요. 그 마누라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밤새 자고 그러는데 또 자자 그러니까. 그 이 마누라가 참 대단한 분이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그래도 뭐 우울증 걸리거나 남편하고 싸우거나 이럴 텐데 이 마누라 남편을 연구한다. 이 사람이 야간을 맞추고 가서 말을 안 할까? 그 연구의 결과를 집대성한 책이 현대가족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남편을 연구하려면 남편이 일하는 노동 조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하는 회사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자동차 밑에서 미체를 조립하는 그 컨베이어 벨트는 지나가고 자기가 맡은 칸에 볼트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컨베이어 타는 노동자들은 화장실도 못 가요. 교대해주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마누라가 온 것도 모르더래요. 마누라는 남편이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만 자랑스러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이라는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울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일하다 집에 오는구나. 저렇게 일해야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구나. 마누라들도 모른다니까요. 하루 왼종일 차 밑에서 볼트만 수만 개를 재던 노동자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뭔 얘기할까요? 내가 오늘 볼트 몇 개 재고 왔다? 이 사람은 출근해서 다시 퇴근할 때까지 한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같은 일을 10년, 20년 한 노동자들은요. 진짜 단순해요.
오분한 개구리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이 불행한 건 경제적으로 착취당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파괴당하고 삽니다. 자기가 노동자인 것도 모르고 외면하거나 홍세아 선생 말씀대로 자신의 계급을 배반하는 세월호 집회를 하면은 그 택시기사들이, 택시 노동자들이 욕을 하고 지나가고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인데 저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노동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상권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요즘 우리 사무실에 있어보면 젊은 친구들이 참 이게 기가 많이 죽었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댔어요.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그 업주한테 몸 배상을 치료를 이걸 요구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답답하니까 오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제가 잘못해서 되었는데 어떻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겠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젊은 분들의 삶의 조건들이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없고 경쟁은 세지고 그지. 제가 사는 동네가 대학가의 원룸촌입니다. 작년 겨울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편의점에서 귤을 낱개로 팔아요. 한 개에 300원씩.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귤을 낱개로 파는 건 처음 봤거든요. 봉다리로 팔잖아. 그래가 제가 그분한테 아니 귤을 낱개로 사는 사람도 이러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3개를 집어가요. 삼각김밥하고 그 저녁이겠지 그게. 와 정말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는데 우리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노동상담소가 있어요. 서울본부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세요. 여러분들한테는 100%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노조조합원이 몇 명일까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합쳐서 1명입니다. 나머지 그 1명, 그 10%의 삶도 힘든데 나머지 90%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잘려도 임금이 깎여도 못 받아도 일하다가 다쳐도 해고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사람들이 90%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진짜 모래알 만한 사람들이 민주노총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74살 먹은 할배가 오신 거야. 30년을 해운대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했는데 잘린 거예요. 말이 좋아서 건물 관리인이지 뭐 술 먹고 유리 깨고 가면은 그거 닦고 치우고 대리 불러주고 싸우는 거 뜯어 말리고 오바이트하고 가면 청소하고 이게 이 할배의 업무입니다. 교대 근무를 한다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교대 줄 사람이 없어요. 24시간 풀입니다. 근데 임금은 입사하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달에 50만 원. 단 10원도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이 할배는 아마 안 잘렸으면 지금도 그 돈 받고 일할 거예요. 왜? 이 나이에 나를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잘린 거야. 그래가 이 할배가 받아야 될 돈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봐도 3천만 원이 나오더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수십 년을 임금을 착취를 당하고 살아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년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 3년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이 나와요. 우린 이거라도 좀 위로가 되시라고 이거는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 할배 천마디 오! 안 돼 우리 사장님 돈 없어. 아니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일했던 30년을 일했던 할배가 그러고도 잘린 할배가 10층짜리 건물의 사장님이 돈이 없을 걸 걱정을 해요.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으면.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돈이 없으시대요. 걔 주고 싶어도 못 준답니다. 그 할배한테 이거는 노동청에 진정서만 내면 나올 수 있는 돈이니까 노동청에 갑시다 이랬더니 아니 그걸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됐다니까? 그 마침내 설득에 성공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 이할배가 잠수를 타버린 거야. 안 나왔어요. 그 얼마 있다가 김한 상자 들고 삘레삘레 오셨더라고.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합의를 했대요. 얼마에? 800만 원에. 이유는 사장님이 불쌍해서. 아 미치겠어요. 아 누가 더 불쌍하냐고. 아우 박근혜 불쌍하다고 찍어주는 우리 큰형부 이기용 씨. 지금도 불쌍하디야. 아 미치고 환장을 하겠다니까요 내가 진짜. 아니 자기 자식들 넷이 다 비정규직인데 왜 박근혜가 불쌍하냐고. 응? 어우 얼마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김장했다고 같이 가라 그래서 안 먹어!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박근혜하고 놀아 먹어! 이러고. 뭐 무슨 말이 대화가 돼야 말을 하지 진짜 막. 나는 우리 큰형부 생각만 하면 이제 속에서 이따만한 게 침으로 올라와요.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씩은 다 있었지 막. 아우 진짜 막. 그러는데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이 많이 와요. 알바를 하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이들 돈은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99%라니까요. 어른 돈도 떼먹는데. 겨울 얼마 전에도 이제 방학 끝나고 나니까 여고생 6명이 온 거야. 그 부산에 있는 남포동의 큰 한정식 집에서 일을 하고 다 돈을 못 받았대. 야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아야지 왜 못 받아서 가서 달라 그래. 오 우리 사장님 무서워요. 같이 가주세요. 가니까 사장님이 무섭게 생기셨더라니까. 용 대가리가 일로 들어가서 용꼬랑지가 일로 나오는 거야. 무슨 식당에 사장님이 팔대기 하나가 내 허벅지만 하더라니까. 그 새끼 발가락에 힘을 딱 주고 막 일을 시키셨으면 돈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이랬더니 이 아저씨 첫마디가 아집에 아들이 그 돈 받아가 뭐 하려는 거 아요 이래요. 전국에 무슨 말씀이신지 진심으로 모르겠네요 이랬더니 아들이 그 돈 받아가 성형한다요. 애들이 쌍수기를 들었대야. 요즘 여고생들이 그거 많이 하나 봐요. 그래도 대견하잖아. 부모 원망 안 하고 어쨌든 자기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야. 그래가 자기 그 피 같은 돈을 그래서 못 준다는 거야. 그 말에 제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이게 막 제때를 던지고 막 어쨌든 투쟁에서는 기선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식탁에 올라가서 막 이러고 있었어. 그 갑자기 등뒤가 서늘한 거야. 애들이 이 앞에 있는데 애들 표정이 뭐 눈이 많아. 보니까 그 사장님 동생들이 깍두기들이. 근데 다행히 그 깍두기 중에 옛날 깜빵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혈 사태는 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맥 관리 잘해야 돼요. 진짜. 인간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건요. 물어보고 찔러야 되잖아. 근데 찔르고 물어본다니까? 그게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에러를 겪는 사람들인데요. 다 그래요. 진짜 단순하다니까. 그걸 맨날 까먹고. 저는 조폭들은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물어보고 찔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전형적으로 불만이 위로 향해야 되는데 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회 불만 분자들이거든. 그 촛불 들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세상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 찌르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걔 아이들 보고 야 안 되겠다 도저히 진정서를 노동청에 낼 거니까 진정서를 써라 그랬더니 처음에 6명이 똑같이 써온 거야. 다운받아왔거든. 야 이거 말고 니들 얘기를 써봐 이랬더니 막 18년 피눈물 나는 인생 얘기들이요. 전 아이들한테 처음 배웠어요. 이게 한정식 집이 되니까 그릇이 무거운 거야. 한 달이라고 손목이 시큰거린다고 6명이 다 아대를 차고 왔더라니까요. 그러니 그런 데서 몇 년씩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냐고 뭐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애네들 얘기 듣고 그때부터는 막 그릇 좀 무겁다 싶은 식당에서는 벌떡 일어나서 그릇을 받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가 아이들이 그 돈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 돈 받은 날 아이들이 진짜 박근혜 하야한 것처럼 울더라니까요. 그래 막 빌 받은 김에 그냥 막 그 하는 얘기가 얘네들이 친엄마가 밤에 퇴근하고 오면 지들한테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아빠가 술 한잔하고 오면 왜 자기를 깨워서 끌어안고 우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거야. 한 달 일 해보고. 그래서 제가 빌 받은 김에 이제 노동상권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야 니들 앞으로 노동자가 될 건데 이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똑같이 하는 얘기. 오 저는 노동자가 안 될 건데요. 저는 제가 순간 아이들에게 무슨 저주를 퍼부은 줄 알았습니다. 노동자가 된다는 게 저주로 여겨지는 나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실업계를 나와도 대학을 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대학을 가요. 왜?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독일 같은 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20%가 약간 넘는데요. 그 나라는 빵원이에요.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학비만 안 받나? 아유, 학교 잘 갔다 오라고 차비 주지요. 볼펜 사주지요. 복사비 주지요. 근데도 20%밖에 안 간다니까 대학을. 왜? 배관공으로 일해도 용접공으로 일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고용 보장되고 임금 보장되고 꼭 필요한 사람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치?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한 번씩 대학을 다닐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대학의 그 과를 뭐 개를 폄훼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대학에는 가보니까 애견미용학과가 있더라고. 개도 머리는 깎아야지. 근데 난 그걸 대학에서 가르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대학에는 가니까 네일 아트과가 있더라고. 네일도 아트를 하면 좋겠지. 근데 난 발톱까지 아트를 다 해도 그거 한 다리만 뒤집어 쓰고 배우지 않을까요 혹시? 그걸 4년을 수천만 원을 주고 배워야 되는 거나 혹시? 어떤 대학에는 가니까 조조과가 있어요. 그거 타일을 붙이고 벽돌 쌓는 거예요. 아니 그걸 대학에서 배워야 되나요? 어떤 대학에 가서 저 용접과도 봤어요. 제가 용접공 출신입니다. 대학에서 용접 배운 사람하고 저하고 누가 용접을 잘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우는 게 있고 대학에서 배우는 게. 근데 우리는 그런 대학들 그과 보면 뭐 취업률 99% 뭐. 그럼 뭐 조선소 비정규직이야. 이건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난.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부터는요 교실이 반도 안 차요. 부산의 일신기독병원 그 구성애씨 출신 병원이 규모가 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한 해 10,000명씩 출산율이던 게 지금 2,000명이에요. 저 대학들도 어떡할 거예요 다. 저 사학 비리에 온 상들. 이건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지. 이번에 어쨌든 이대는 나라를 구했습니다만 고구마를 캐다다가 무령왕릉을 봤는데 하여튼 뭐 굽힘없는 투쟁이 역사를 만들긴 합니다. 그죠? 그러는데 저는 노동자들을 존중해주고 노동자들의 대우가 보장되는 나라면은 이 나라에 수많은 비리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서울대 인맥 우병우 김기춘이 같은 것들 봐봐. 저 악마들이에요. 저것들은 진짜. 김기춘이는 진짜 악마입니다. 저거는. 박근혜 시절부터 박정희 시절부터 모든 악행들이 저 잔대가리에서 다 나온. 그게 우병우로 이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로에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근혜만 하옥시켜서 끝나는 투쟁들이 아니라 저 악마들, 저 이재용이를 비롯한 저 재벌들의 비리까지도 진짜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발본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잘해야 돼. 그치? 아우 걱정돼 죽겠어. 난 불안해 죽겠다니까 진짜 보니까 막. 어제부터 저 헛발질하고 있는 거 보면 막 그러는데요. 프리모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도 있고 서경식 선생님이 쓰신 평전 프리모레비를 찾아서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치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태인이라는. 저는 독일이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사람들이 참 냉정하다 그러잖아요. 이성적이고. 근데 어떻게 나치즘을 용인을 했을까? 심지어는 열광했대잖아, 그치?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나치도 겪은 인류다, 그지? 박근혜 하나쯤이야, 그지? 막 트럼프도 아마. 트럼프도 난 반드시 참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광화문에 단두대가 나오니까 미국 시민이 그랬다며 니네 잘 쓰고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읽었던 어느 독일인 이야기라는 책이 보니까 20대 청년의 시절에 이 사람이 나치즘을 겪어요. 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나치즘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막 저항을 하다가 주변인들로부터 우선은 견제를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부모들까지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이면서 결국은 나치즘을 용인하게 되는 그걸 참여하면서 쓴 책이었는데 공포죠, 공포. 그지? 박근혜가 하고자 했던 공포정치. 그 시대를 관통했던 시가 있었어요. 유태인이 끌려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공산당원이 끌려갈 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당원이 아니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끌려갈 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내가 끌려갈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 끌려갔으므로. 결국은 이거였는데 그래도 독일 사회가 저렇게 지탱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진짜 참 저건 본받아야 될 거예요. 그 역사를 청산했습니다. 지금도 청산하는 과정이에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셨죠? 아우슈비츠의 경비원으로 일했던 20대 청년의 시절에 이 사람을 독일 사회가 70년을 추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을 했는데 이 사람 혼자만 못 찾은 거야. 70년을 추적을 해서 94살이 된 할배를 결국 1년을 재판을 해요. 95살이 됐는데 4년 징역형을 때립니다. 이 사람은 결국 감옥에서 죽겠지, 그죠? 이게 독일 사회의 힘인데 우리나라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쟤네 아빠 다카키 마사오다 그러면 그 당이 없어집니다. 그러는데 나치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된 프리모레비를 비롯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컵의 물을 줬대요. 이것마저도 양을 점점 줄였답니다. 단식을 해보면요. 이 물은 필수적입니다. 밥은 한 일주일 안 먹으면 별 감각이 없어요. 근데 물은 안 마시면 혀가 말려 들어갑니다, 진짜. 그것도 양을 점점 줄이면 물을 받는 즉시 미친 듯이 마시는 게 인간의 본능이겠죠. 근데 이 본능을 거스르는 유일한 한 사람 프리모레비. 이 사람은 물을 받으면 이걸 마시기 전에 찍어서 얼굴을 닦았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죽음의 공간에서 목숨과 맞바꾸는 물 아닙니까? 그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결국 이 사람 혼자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최후의 생존자예요.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건 무엇일까요? 저는 희망과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 마시기에도 부족한 물을 닦으면서 얼굴을 닦으면서 생각했겠지. 오늘은 가족들이 찾아올지도 몰라. 오늘은 친구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 제가 한진중업 조합원들의 정리해고를 막겠다고 크레인이 올라갔던 게 2011년도 1월 6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부산 영하 13도였어요. 그 해가 또 부산이 96년 만에 참 추위가 찾아오고 이랬더랬잖아. 어우, 막 살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진짜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추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새벽 3시에 크레인을 올라가면서 갈등이, 그러니까 배낭이 한가득 작업복 주머니마다 볼트를 가득 채우는데 그 볼트 아시죠? 이따만한 쇳덩어리. 주머니 하나는 볼트를 빼고 등산 양말 하나를 넣고 싶었어요. 진짜 추웠으니까. 그 한진에 일할 때 제가 겨울만 되면 귀에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었거든. 우린 난장에서 일하니까 그것도 바다 위에서 일하니까 춥거든요 많이. 결국은 양말을 다시 빼고 볼트를 넣었는데요. 저는 제가 크레인에 올라가는 순간 저한테 어떤 일이 닥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노동자로 30년을 넘게 살면서 가르쳐준 게 그런 거였어요. 예상대로 공권력이 2번이 투입이 됐습니다. 처음 투입된 공권력 6,000명. 저 하나 잡겠다고 이 나라 경찰 병력 6,0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왔어요. 크레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새까만 바퀴벌레들이 진짜 오글오글오글 그 넓은 공장을 2-3겹을 둘러싼 거야. 개인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을 사지를 들어서 다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이 8호 크레인은 400명의 용역 깡패들이 접수한 거야. 크레인 밑으로는 개미새끼 한 마리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완전 포위당했어요. 완전 고립됐습니다. 제가 그때 단시 끝에 크레인으로 올라간 상태라 위를 상해서 밥을 못 먹었었거든요. 죽을 먹는데 밖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나 조합원들 가족들이 죽을 끓여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걸 용역 깡패들이 크레인 밑에서 금속 탐지기로 죽을 회졌습니다. 물도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서 넣어주면 이거를 용역 깡패들이 비닐봉다리에 담아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물에서 찌린내가 나기도 하고 물 색깔이 노랗기도 하고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인간에겐 그게 가장 힘든 감정이니까. 용역 깡패들의 오줌을 마시면서 버텨야 되는 삶이라는 게 참 진짜 씨. 그러는데 왜 죽을 금속 탐지기로 배회해졌을까요? 휴대폰 배터리 숨겨서 올릴까봐. 그때 그 크레인이 전기가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 깜깜절벽의 크레인 위에서 제가 휴대폰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걸 저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2번째 투입된 공권력은 특공대였습니다. 용산 참사. 그때 왜 컨테이너 박스를 한 면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특공대들을 실어 올리면서 6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강제 진압으로. 그때 그때처럼 컨테이너 박스 한 면을 뜯은 게 2개가 크레인 밑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용산에 투입됐던 SWIP라는 특공대가 왔습니다. 저는 8호 크레인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84 크레인에 있었어요. 바로 지척에. 용역 깡패들은 저 끄집어내리겠다고 밤낮으로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특공대는 눈앞에 있고 제가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볼트밖에 없었어요. 등산 양말 하나와 맞바꿨던 볼트도 이제 다 썼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죽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무기가 있었습니다. 대소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자체적으로 무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역 깡패들이나 특공대들이 볼트보다 대소변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만 집어들면 막 제발 막 효과가 수백 배가 되니까 막 볼트는 방패로 막으면 되지만 그지. 지금이야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나날이 힘들어지죠. 그 어버이연합이니 새마을 분여회니 뭐 영도 살리기 주민위원회니 이런 것들은 크레인 밑에 와가지고 막 뛰어내리라고. 네가 뛰어내려야 나라가 조용해진다고. 죽으라고. 죽을 용기도 없는 게 왜 올라갔냐고. 그 크레인에 다 보이는 사방에 다 프랭카드가 막 용공분자 김진숙은 뛰어내려라. 용기를 보여주려면 뛰어내려라. 용기도 없는 게 말라고 기어 올라간다. 제가 그때 크레인에서 기다렸던 건 129일이었습니다. 왜 129일이었을까요? 2003년도 그때도 한진중공 그때는 650명을 자르겠다 그랬습니다. 그 조합원들을 지키겠다고 그때 당시 김주익 지회장이 그 85호 크레인에는 혼자 올라갔습니다. 8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한 건 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129일을 혼자 매달려 있었습니다. 129일 만에 크레인에서 목을 맸습니다.
11살, 9살, 7살짜리 아이들 셋을 두고 밥을 매달아 올렸던 밧줄에 목을 맸습니다. 저는 주익씨하고 같은 부서에서 같이 용접했어요. 민주노조 지키겠다고 같이 싸우다 같이 깜빵 갔다 왔습니다. 저는 주익씨가 어느 계단에 목을 맸는 줄 알거든요. 20년 지기가 목을 매단 계단을 지나 20년 동지의 시신이 누워있던 공간에서 309일이었습니다. 그래도 129일은 버텨야 나중에 주익씨 만나더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하루는 더 버티다 왔다. 그렇게 129일을 기다릴 때 왔던 게 희망버스였습니다. 5번. 그래서 전 살아서 내려왔고 우리 조합원들을 복직했습니다. 그게 연대의 힘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혹은 살아가실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건 이미 원천봉쇄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의, 선배의, 동료의 손을 맞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젊은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우리 조카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저는 싸운다고 싸웠어요. 근데 비정규직법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정리법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후배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